삼성전자가 모처럼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의 에너지는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장.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민위원과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입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월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은 5개월 만입니다. 4위 키워드는 자동차 주식 약세입니다. 자동차 주식이 최근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자동차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바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EU, 이란 석유 거래 금지 조치입니다. EU의 이런 석유 금지 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 주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자동차 주식 팔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주식이야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혹시 다른 악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한국과 콜롬비아가 FTA를 드디어 체결을 했습니다. 수혜 업종으로 제일 먼저 꼽히는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꼽히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에 그래서 그런지 뉴스 모멘텀으로도 잘 작용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학영 의원께서 이 두 가지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죠. 결국은 종목별로 어떤 악재를 찾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 되면 삼성전자 비롯해서 현대차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 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차원에서 대응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정도가 거의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호재죠. 한국과 콜롬비아가 FTA를 통과시키면서요. 결국 한국과 FTA 콜롬비아가 여태까지 자동차가 35% 정도 관세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그것이 이제 관세화가 철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호재겠죠. 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콜롬비아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결국은 한국과 콜롬비아 FTA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지겠냐는 질문을 역설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게 하기에는 현대자동차의 규모가 너무 커져 있다는 생각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주식,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개별 주식으로 보기보다는 역시 시장으로 봐야지 맞을 것 같고요.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 체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분명 호재인데 호재의 강도로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시장에도 잘 반영은 되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란산 석유 거래 금지 조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재보험 같은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을 취급을 못하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예외가 될까 했었는데 예외가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나라 국내 유가 분명히 상승 요인인 것 같은데 배민근 책임연구원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험 그리고 재보험을 대부분 유럽 보험회사들이 이제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좀 예외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분위기가 좀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다 금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고. 우리 경제는 일단 원유 유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는 그러니까 통상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건데 이건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역 수지를 바로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 선 다시 넘어설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가격 오르니까 정유사들 마진 또 괜찮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 공급 제약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정유사 매출이나 수익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원유 중에 이란산 비중이 한 10%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대체 수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가가 최근에 하락하는 거는 국내 경제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여러 가지가 뭐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뭐 좀 부정적인 면만 뭐 일괄적으로 봐도 좀 무방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뭐 작년 초에 우리가 리비아 사태 터졌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사실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 아까 무역 수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최근에 사실 물가 좀 많이 안정은 되고 있고 지금 계절적으로는 사실 연료를 많이 쓰질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또 국내 전력 수급 같은 부분 생각하면은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주식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하나 택시 파업 있었고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유가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태하고 추이가 조금 더 타이트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안 그래도 악재가 많은 시장인데 이란산 석유 거래 금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어쨌든 뭐 상황 전개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 본드 또 뭐 예금 보증해주는 문제, 공동으로 보증해주는 문제, 뭐 선을 긋다 보니까 이번에 EU 정상회담 별로 건질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급등하고 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배민근 책임연구원께서 뭐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밤에는 일단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이제 신청을 하겠다. 3주 전에는 유로존에서 이제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을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만 키프로스가 이제 구제금융 또 신청해서 이제 현재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 모두 5개로 늘어났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기도 한데 올랑드 프랑스 새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원칙론을 되풀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이 주요 4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 타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긴축 완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유로본드 발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좀 단호한 그런 입장을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의라든지 또 이어지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본드 도입 이런 부분까지 다 타결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괄 타결은 좀 어려울 것이고 다만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이것이 곧바로 은행 동맹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 전초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이것이 곧바로 또 역시 은행 동맹이라고 하는 공식화된 기구로 이렇게 좀 진전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어떤 유로존의 어떤 위험을 재정 위험을 장기적으로도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되는 것은 사실 조금 당장은 조금 성급한 기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장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사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또 반대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메르켈 총리 한마디에 일단은 뭐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뭐 확 사그러든 이런 그 판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에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뭐 별로 성과가 없다 그래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는 한번 뭐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표가 모처럼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치보다 크게 좋게 나왔는데 시장에는 전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얘기는 2분기 실적이 점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미국의 기업 실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글로벌 그 기업들의 실적들의 전망이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데 일단은 우려감이 있다고 일단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IBS 기준으로 보면은요, 글로벌 전 세계 뭐 우리 실적을 예상하는 집계하는 기관들이 되겠지만은요. 5월, 6월 이 2달 연속으로요. 각각 0.6%와 0.8%씩 수익 예상 자체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2달 연속 내려갔고요. 독일이 그나마 좀 버텼던 나라인데요. 독일도 지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IBS 기준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는 2달 연속으로 지금 수익 예상이 저조한데 IBS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3개월 만에 수익 예상이 좀 다운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책적인 변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EU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 자체가 별로 없는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다가오는 어닝 시즌은 부담되는 시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서둘러서 좀 정리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불과 2달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긍정적 얘기하다가 이번 주 초에 목표 주가 지수 자체를요, 1280 정도 얘기하면서 발표 당시보다 5% 아래로 내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없게 나간다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욕 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한 것 자체는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을 잠깐 돌아보면요, 지금 지수 1820대입니다. MSCI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PR이 8.2배, 8.3배 정도 나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최저점이었죠. 1650 정도 갔을 때, 장시에 갔을 때의 PR이 8.2배 정도였기 때문에요. 얼추 지수로 보면, PR 기준 보면 분명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한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그만큼 시장이 곤혹스럽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마찬가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유로존 상황도 불안하고 최근에 매크로 지표들도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2분기 기업 실적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식시장은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나흘째 조정입니다. 장 초반에 일단 강보합까지도 돌아섰었는데 그랬다가 낙폭이 좀 커졌다가 지금 약보합 수준. 근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오늘도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 에너지가 좀 부족하더니 좀 하다 보니 추가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대응 전략도 상당히 좀 세우기가 좀 어려운데 이학령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몇 가지 큰 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 60% 정도를 권고해드리고 있고요. 전 저점이었던 1780점 정도 레벨이 이탈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그러면 주식 비중을 다시 한번 50% 내지 그 이하까지 본인들의 최저 수준까지 줄여야 된다 봅니다. 지금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의 의견 좀 정리해서 한번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여기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현지의 분위기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로존의 문제가요. 중국에 지금 당연히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통화 가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버텼던 나라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최근 1년 동안 23% 정도 급락했습니다. 헤어라가요. 제가 자주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인도는 말씀드렸는데 인도가 21% 떨어지면서요. 사상 최저치까지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떨어졌지만은요.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4.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요. 가장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라든가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걱정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화 가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요. 유로존에 대한 시각 하나만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EU의 4개국 재무장관 회담들이 잘 합의됐다, 분위기 좋았다 얘기하셨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의 언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온 발표문은 성장을 잘해보고 이런 거 합의를 했다 얘기했지만 뒤에 대한 코멘트 자체는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바로 나와서 한 얘기가 메르켈 총리 그리고 재무장관 얘기의 코멘트가 물론 한국 언론에는 별로 얘기가 안 됐는데요. 제가 어저께인가도 제가 표현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징징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딱 썼습니다. 영어로요. 그게 뭐냐면 우는 소리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독일 사람들 그리고 독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짜증나는 얘기죠. 핀란드나 이런 쪽, 그리고 그 덴마크 이런 쪽,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도 언젠가는 유로존에서 떨어져야 나간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유럽 사람들 계속 지원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피곤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오늘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얘기죠. 언제까지 그들의 그 위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같이 갚아줘야 되는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유로가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독일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유로존에 대한 그 문제가 물론 극적인 타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이쪽에서 분위기는 상당히 좀 냉소적이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브릭스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평가가 절하가 됐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재와 같은 수급 여건하에서 원화가 똑같이 평가 절하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유로존 문제는 여전히 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은 7월 초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는데 7월 초, 그러니까 월 초에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특히 중국의 PMI라든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고용 지표도 아마 다음 주 발표될 것 같은데 배민근 책임연구원께서 글쎄 이런 지표들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유럽에 대해서는 일단 운명의 일주일이다 지금부터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듯이 지표보다는 당장 정책의 영향력이 훨씬 클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회복세 약화 우려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또 내구재 수주, 미시건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그런 중요한 지표들이 많고 또 다음 주 초에는 말씀하신 ISM 지수를 비롯해서 결국 각국 주요국들의 구매 관리 지수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날 것은 대체로 또 경제 회복세가 좀 약화될 것이다. 혹은 기준치를 심지어는 하회하는 흐름이 나옴으로 해서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의 어떤 불안을 조금 더 가중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유럽 위기가 어떻게 펼쳐져 왔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역시 한 불안한 국면, 상당한 불안 국면이 사실 2달 이상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향후에 재발되기는 할지언정 사실 어느 정도는 또 다시 봉합이 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이 당장의 그 유럽에 있어서 어떤 가장 운명적인 그런 순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애초에 우려가 되었던 이제 5월부터 주식시장 불안의 출발점이었던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해서는 사실 해결책이 나올 부분은 일단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중장기적인 어떤 유로존 체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유럽 문제는 일단 당장 단기적인 사이클에 있어서는 고비는 좀 넘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다만 문제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적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주식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유동성의 힘 이런 것들이 위기 대응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이 최근으로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도 QE3 대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고 또 ECB는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3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사실 크게 거론되지 않는 대신에 ESM을 통한 국채 직매입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위기가 고비는 넘긴다 하더라도 향후의 어떤 장세의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유로존 문제 최근에 사실은 조금 잠복기에 들어갔다 그럴까? 과거 사이클상으로 봐도 물밑으로 좀 당분간 잠겨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그 부분은 좀 그래도 시장이 바라는 부분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다른 거시경제 여건이라든지 기업 실적 넘어야 될 산이 좀 상당히 많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시장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